안녕하세요. 코끼리 친구입니다. 금일 소개할 책은 프로이트의 의자입니다. 2009년에 출판되었고 현재는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 이북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생긴 이후 조금 더 심리학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심리학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정두원님은 프로이트가 창립한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공인한 정신분석가이며 정신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학계는 물론 각종 미디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책 낭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책 리뷰를 해보자면 이 책은 정신분석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신분석 입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전체 4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내 마음의 구성 요소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설명해주고 내 마음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방어기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내 마음의 말썽꾸러기 각종 감정들, 불안, 우울, 분노, 공포, 좌절 등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여 무의식의 상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표적 감정들인 애착, 고독, 오해, 집착, 사랑 등에 대해 정신분석가로서의 날카로운 저자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처받은 무의식을 치유하는 마음가짐 및 실천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총 3회에 걸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구절의 내용을 읽어드릴 예정이며 금일은 프롤로그와 첫 번째 챕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의자, 정신분석의 정도원 지음. 들어가며 내 마음의 온도 느끼기.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전문이면서 정신분석가입니다. 그 중에서 소위 프로이트 학파입니다. 프로이드 학파 분석가란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정신분석가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정신과 전문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면 마치 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것 같아 긴장하는 순진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심리 상태를 약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왜 나는 정신분석가가 되려고 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살펴보니 명색이 전문의인데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환자를 보는 일에 어느새 미천이 떨어졌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정신분석 연구소의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좋은 추천사가 필요하고 이력서와 그때까지 직접 치료한 임상 사례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에드워드 조지프 교수께서 분에 넘치는 추천서를 써주셔서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샌디에이고 정신분석연구소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길. 대학 연구실에서 틈을 내서 가는 길이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언덕길을 내려가노라면 그 아래 태평양이 출렁이며 내게 다가옵니다. 저 멀리 아주 먼 건너편에는 내가 떠나온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미국 바다에서는 한국 바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시의 정신분석가는 정장 차림을 고집하는데 서부 캘리포니아 라오야의 분석가는 피크닉이라도 갈 것 같은 간소한 옷차림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카우치에 눕자 천장이 보입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스탠드 조명이 놓여 있고 천장에 전등은 없습니다. 누운 사람이 눈부시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어제는 카우치가 차게 느껴졌는데 오늘 의자에 누우니 사람의 체온이 내 몸에 전해집니다. 방금 전에 분석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머리를 굴립니다. 분석 비용 대비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말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입 밖에 꺼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 분석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신분석연구소의 내 동급생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프로이트 할아버지를 성이 아닌 이름, 그것도 애칭으로 너무 친근하게 불러 나를 당황하게 하는 곱슬머리 남자, 나보다 더 엄숙해 보이는 마른 남자, 그리고 퉁퉁한 몸매에 마음 좋게 생기고 친절한 여자, 그들입니다. 동급생 모두가 늘 자기 마실 음료수만 자판기에서 쏙 빼오곤 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동급생 사이의 분위기가 정말 썰렁했지요. 자기 내면의 분석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이해했습니다. 수업은 완전 미국식 세미나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생님이 학생에게 요약해 설명해주고 밑줄 긋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친절한 강의를 기대하고 가면 죽음입니다. 알고 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읽어야 할 과제물이 많아 미국에 있는 동안 속독법 클래스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정신분석 공부가 올해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맞이합니다. 정신분석가는 마음의 탐색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분석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음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함께 걸으면서 오로지 그와 나의 마음의 움직임에만 정신을 집중합니다. 정신분석가는 분석받는 사람의 엉클어진 마음을 관찰하다가 그가 스스로 엉킨 곳을 풀게 도와준 후에 자유롭게 가버리도록 놓아줍니다. 마음속 얽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마치 눈이 어두운 할머니가 넘겨주신 실뭉치 같습니다. 조급하게 실을 당기면 더 얽혀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의 끝을 찾아야 합니다. 실의 끝은 아주 작고 가는 데다가 뭉치에 파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갈등의 뿌리도 무의식에 묻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실뭉치 같은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정신분석은 일주일에 최소 4회, 한 번에 45분 이상 여러 회를 해야 하는 매우 길고 집중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변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은 소싸움에서 힘이 비슷한 2마리 소가 머리를 맞대고 겨루면서 부딪히는 것 같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면서 피를 흘립니다. 누구나 나는 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하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내 마음이지만 내가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얽히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복잡한데 두 사람이 관계하면 복잡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마음을 쫓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지? 첫 번째 이야기, 숨겨진 나를 들여다보기. 프로이트의 소파에 나를 눕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우치입니다. 카우치는 소파와 비슷하지만 머리 쪽이 경사지게 올라가 있어 누우면 아주 편안합니다. 금방이라도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석하는 내 머리 쪽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예습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카우치에 누운 이 시점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석가와 나 사이에는 자유연상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연상이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일은 정신분석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것이 쓸 것이고 어느 것이 버릴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가가 이해한 그대로를 나에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에게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말하기 거북한 이야기를 내가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선뜻 꺼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게 수치스럽고 그 말을 들은 분석가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받는 내 시간, 이 말을 할까 말까 나는 또 다른 나와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음의 저항을 뚫고 나오는 말은 분석의 먹을거리이고 영양분입니다. 분석은 나의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소위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내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말하면 분석하는 내 말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에게 돌려주거나 스스로 의미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줍니다. 분석가와 나는 할 말, 안 할 말을 다 들려줬던 사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기껏해야 가벼운 목례 정도입니다. 또한 분석가 개인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나에게 손해입니다. 분석가의 성격, 취향, 종교적 신념, 정치적 성향을 알면 알수록 그의 거슬리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다가 다른 할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 시간이 건조해집니다.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차가운 이성에 뿌리를 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픈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신분석이란 바로 그 마음을 확대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렌즈입니다. 첫사랑은 전 의식에 살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프로이트가 선택한 출발점은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보다가 꿈, 환상,
공상, 말실수와 같이 흔한 현상에서 인간의 마음에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땅덩어리를 나눈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지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빙산이 물 위로 솟아있는 뾰족한 부분입니다. 전의식은 물 바로 밑에 잠겨있는 빙산의 허리 위쪽 부분이어서 애를 쓰면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무의식은 물속에 깊이 잠겨 있어 잠수를 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의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기 걸어가는 사람이 입은 옷이 아주 예쁘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는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현실 원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의식이 생각하는 법은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곧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쾌락 원칙과 아주 다릅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의식은 충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꾸준히 성의를 기울이는 이른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식의 세계는 어른이 생각하는 방식인 2차 사고방식으로 움직입니다. 2차 사고는 논리로 무장한 생각입니다. 이에 반해 1차 사고방식은 논리성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법이며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의식 바로 밑에 전의식에는 평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약간 노력하면 떠오르는 기억과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짝사랑했던 담임 선생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 친구를 만나면 아, 그때 나를 귀여해 주시던 담임 선생님이 누구셨고 무슨 노래 잘하셨고 이름은 누구셨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은 전의식에서 옵니다. 의식과 전의식 간에는 비교적 쉽게 기억이 왕래합니다. 첫사랑의 이름은 아련하게 아직 전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름, 무의식. 무의식은 아주 커다란 지하창고입니다. 무의식에는 의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들이 포로처럼 잡혀 숨쉬고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들이 숨어 있습니다.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성욕과 드러내지 못하고 누르고 있는 공격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사랑의 이름은 무의식에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쾌락 원칙에 의해 작동합니다. 소망이나 욕구를 금방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생각하는 방식은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논리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의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무의식에서는 다 통합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거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뭉쳐서 말하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틀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듯 들립니다. 과거와 현재가 막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가 아니면 무의식의 메시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의식은 꿈, 환상, 말실수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가끔 꿈을 꾸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지형 이론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감옥 속으로 유배를 보내서 가둬놓은 갈등의 뿌리를 찾아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들을 의식으로 다시 불러오면 정신장애가 쉽게 치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생각나는 것을 가능하면 전부 거르지 말고 정신분석가에게 말하는 자유연상 기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자유연상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신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프로이트는 지형 이론이 완벽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형 이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고심 끝에 1923년 그는 구조 이론을 내놓습니다. 내 안에 세 사람이 산다. 구조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마치 세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드, 초자아, 자아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드는 욕망의 대변자입니다. 자아는 중재자입니다. 초자아는 자아 이상, 즉 도덕, 윤리, 양심의 대변자입니다. 이드는 욕구를 주장하고 초자아는 금지된 일을 못하게 막아서거나 이상을 추구하고 자아는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드는 충동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원초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쾌락 원칙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금방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원하는 과자를 주어야 울음을 그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드가 강해지면 마음의 세계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술이나 약으로 이드의 힘이 세지면 인간은 이성이 아닌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초자아는 독일어로 나의 위라는 뜻입니다. 초자아의 역할은 나를 위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초자아는 이드 안의 욕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자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지에 대한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의 폴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 폴더입니다.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양심과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결과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아 이상 폴더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야만 하는 비전과 꿈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자아는 나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벌합니다. 초자아는 나를 격려하고 분발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초자아의 눈에 비추어 도덕적이지 않으면 죄책감을,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이 못 미치며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자아가 너무 힘이 세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모범생으로만 살아야 되니깐요. 자아는 독일어로 나입니다. 자아는 중재자입니다. 자아는 이드, 초자아, 현실 사이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협상을 주도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려는 이드와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초자아, 그리고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자아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타협성을 이끌어내는 자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 있는 자아는 고통스러운 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아의 힘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자아가 약하면 줏대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아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의 세계에서 몰아내고 어려움을 견디도록 하는 힘입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욕동.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욕동, 본능적 욕구의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욕동인 리비도, 성에너지와 죽음의 욕동인 타나토스, 공격성, 공격적 에너지입니다. 리비도, 즉 성에너지에 대해 발표하자마자 프로이트는 금욕주의에 휩싸여 있던 비엔나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프로이트의 말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연예인이나 패션 모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때문만일까요? 얼짱 열풍이나 몸짱 열풍, 그리고 S라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적 매력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몸을 가꾸는 것이 단지
건강만을 위해서일까요? 공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왜 인간은 참혹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킬까요? 왜 남자들은 권투, 레슬링, 격투기에 열광할까요? 공격성은 타인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격성은 자신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공격성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방향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성에너지와 공격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무의식의 욕동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성에너지와 공격성이 상징하는 탄생과 파괴, 사랑과 증오는 늘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성에너지와 공격성을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경호실이 있다. 마음은 마치 순두부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리고 쉽게 뭉그러집니다. 이렇게 여린 마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마음의 경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방어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방어기제가 자신을 아끼는 수호천사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타고난 기질, 내 부모가 쓰는 방어기제, 어려서 겪은 어려움의 종류, 방어기제를 쓰고 난 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힘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방어기제는 나의 성격 속에 녹아들어 평생을 함께합니다.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방어기제는 몇 가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딸이며 역시 저명한 정신분석가였던 안나 프로이트가 아버지에 이어 방어기제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양한 방어기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압, 무조건 눌러놓고 없는 척한다. 억압은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거북한 욕망, 충동, 생각을 무의식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매장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꿈에서 보이거나 현실에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억압은 프로이트가 발탁한 이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방어기제의 주연급입니다. 두 번째, 합리화, 용기 없는 자의 알리바이. 합리화란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믿음, 행동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설명으로 나를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솝 이야기의 여우와 심포도 우화를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일화. 나는 왜 그 사람을 닮고 싶을까? 동일화는 자아가 성장하고 초자아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동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화는 집단적으로도 체험을 공유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일화와 잘 구별이 안 되고 비슷한 것이 이상화입니다. 흔히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게 속은 교인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상화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이상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이상화의 방어 기제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상화가 지나치면 내 약점이 크게 보여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완전한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승화, 잘 숙성된 와인 같은 방어 기제. 금지된 욕망이나 충동을 사회가 용납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어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욕망을 무의식으로 파묻어 버리는 억압과 달리 승화는 욕망의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 의식 세계로 풀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 또는 공격적 욕구나 충동이 미술, 조각, 문화, 영화 등으로 승화되어 표현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화. 무의식의 욕구나 충동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동화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환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서 본능적 충동은 만족시키지만 후회로 이어집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풀어야 할 고통스러운 감정을 생각 없이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리는 행동화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를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격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피동적 공격. 자신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끼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 바로 피동적 공격입니다. 이러한 피동적 공격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미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일곱 번째, 격리. 격리는 남이 따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있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서 도피해 혼자 있으면서 잠을 많이 자고 공상에 많이 빠집니다. 슬픈 감정을 숨기고 태어난 듯 하는 것도 격리입니다. 이러한 격리의 방어 기제가 심해지면 퇴행이 됩니다. 퇴행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에서 과거의 나로 돌아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고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투사. 나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투사입니다. 화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쁜 점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타인의 나쁜 점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막강함.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막강함입니다. 이러한 막강함의 감정 뒤에는 자신의 허약한 점, 부적절함, 한계를 감추고 그에 따른 상처를 예방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있으면 멀리하고 조심하십시오. 열 번째, 왜곡. 왜곡은 방어 기제 중에 아주 심한 종류입니다. 이는 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맞도록 사실과 달리 꾸며서 지어냅니다.
대개의 스토커들이 겪는 심리 기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내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방어 기제를 너무 즐겨 쓰고 그것이 내 안에 굳어지면 방어 기제가 내 마음의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알려면 내가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행동, 태도, 성격에 묻어나오는 방어 기제를 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분석가는 내가 방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에게 해석해 줍니다. 분석받는 사람은 어떤 본능적 욕구에 대해 어떤 방어 기제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하고 알아낸 정보를 활용해 더 성숙된 방어 기제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가게 되는 데는 망설임과 저항이 따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써왔던 방어 기제가 문자 그대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분석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내놓고 분석하고 변형시키는 일은 마치 적군에게 무기를 내놓고 항복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복 작업을 통해 방어 기제는 더 의식적이고 더 자발적이고 더 적응된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금일 프로이트의 의자 낭독 및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